제4부 일본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냈는가? 장기 침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국가의 힘. 프롤로그 30년 동안 잃은 것만 보아서는 일본 경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 일본은 분명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으며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은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까? 놀랍게도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제1장 일본이 잃은 것. 먼저 일본이 실제로 잃은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도 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률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인구 증가도 멈추면서 성장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둔화되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버블 시절에는 토지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이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의 자산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신중해졌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함께 위축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약해졌습니다. 넷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장 그러나 일본은 무엇을 지켜냈는가? 경제는 성장률 하나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장기 침체 속에서도 여러 핵심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 특수 소재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제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초산업과 핵심 부품 기술입니다. 첨단 산업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계 최대 수준의 해외 자산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해외 투자를 통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수출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본소득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합니다. 셋째, 높은 국가 신용도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매우 큰 규모이지만 대부분이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되어 있으며 국내 투자자의 비중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국가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령화와 재정 부담은 일본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넷째, 사회적 안정성입니다. 낮은 범죄율, 높은 평균 수명, 잘 구축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국가 경쟁력의 일부입니다. 경제는 공장과 기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유지됩니다. 제3장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성장률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성장률보다 생산성, productivity 더욱 중요합니다. 생산성이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동화와 품질 관리, 공정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가 빠르게 확산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는 노동력을 단순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제4장 한국이 일본을 바라볼 때 빠지기 쉬운 오해.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 시각 모두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일본은 분명 장기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해외 자산, 기술력, 금융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본을 이겼느냐 졌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은 배우고 어떤 실패는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제5장
대한민국이 얻어야 할 교훈. 일본의 경험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산가격버블은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자본소득을 축적하는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핵심 소재와 장비,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넷째, 인구 감소 시대에는 양적 성장보다 생산성과 혁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예측 가능한 제도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4부 맺은 말.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만으로 일본 경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성장의 속도는 잃었지만 기술을 지켰고 산업을 지켰으며 해외 자산을 축적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유지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간의 성장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산업과 기술, 금융, 제도, 그리고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제5부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의 미래와 경쟁,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5부. 대한민국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가? 경쟁을 넘어 경제의 본질을 묻다. 프롤로그. 일본을 추월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종종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앞질렀다.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환율이나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경제력을 단위 지표나 특정 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제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술, 금융, 인구, 자본, 산업 생태계, 교육, 연구개발, 해외 투자, 국가 신뢰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여전히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제1장. 한국이 앞선 분야.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선 산업입니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통신,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서도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일본이 여전히 앞선 분야.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 소재와 정밀 부품 산업입니다. 반도체 소재, 특수강, 탄소 섬유, 산업용 화학 소재, 정밀 베어링 등은 일본 기업들이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해온 분야입니다. 둘째, 산업용 로봇과 공작 기계입니다. 이 분야는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며 오랜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 자산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해외 직접 투자와 금융자산을 통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 실적,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 대학과 연구기관의 축적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경쟁력입니다. 제3장. 앞으로의 경쟁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앞으로의 경제 경쟁은 단순한 생산량보다 혁신의 질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자기술, 바이오 산업,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이러한 산업에서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에는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4장.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 의존도를 유지하면서도 내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자산을 장기적으로 축적해 자본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자본이 효율적으로 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5장 경제는 승패가 아니라 축적이다. 경제를 스포츠 경기처럼 이겼다, 졌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합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의 소재와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단순히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산업을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고 기술을 얼마나 축적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맺은 말.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경제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 일본은 기술을 잃지 않았고 산업 기반도 유지했으며 세계 최대 수준의 해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한 추격이 아닙니다. 기초과학, 금융, 생산성, 혁신, 그리고 인재를 꾸준히 축적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한 해의 성장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과 제도,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앞섰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